이번 시간에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유럽 화단을 풍미했던 신고전주의와 당시의 대표적인 작가인 자크 루이 다비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전주의 이전에는 바로크와 로코코 화풍이 유행했는데요. 19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화려하고 과장된 미술 양식을 탈피하여 혁명 정부의 이상에 부합하는 그리스 로마풍의 단정하고 안정된 형식미를 강조하는 화풍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신고전주의는 14,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주의를 모델로 하였으며 따라서 색채보다는 안정된 구도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신고전주의의 대표 작가인 자크 루이 다비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비드는 1748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철물점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결투로 사망하여 숙부의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1774년 로마 대상을 수상하여 5년 동안 이탈리아 유학을 하였는데 평소 프랑스인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가 강했던 그는 이탈리아의 미술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고대의 유물이나 르네상스 대가의 작품을 열심히 모사하며 공부하였고 고대 미술 양식의 고귀함과 위대함에서 자신의 나아갈 길을 발견하고 확신에 넘쳐 파리로 돌아오게 되죠. 참고로 로마 대상이란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프랑스의 유능한 예술가를 로마에 유학시키고자 제정한 상입니다. 다비드는 살아생전 프랑스 혁명의 물결을 피해갈 수 없었으며 그는 평생 혁명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자 급진파인 로베스피에르의 친구였던 다비드는 자코뱅당에 가입해 정치 활동을 하였는데 이때 문화재를 보호하자고 주장하여 혁명의 불길에서도 현재의 프랑스 문화재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고 처형당하자 반혁명파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감옥에 투옥됐을 때 직접 거울을 보고 그린 자화상입니다. 이후 나폴레옹이 등장하자 추록을 하였는데요.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영웅적인 풍모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나폴레옹 또한 대화가인 다비드가 필요하여 황제의 제1화가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15년 부르봉 왕조의 등장과 함께 왕당파가 재집권하고 나폴레옹이 실각하자 벨기에로 망명길에 올랐으며 망명생활 중에도 조국 프랑스로부터 끊임없는 존경을 받아 벨기에를 여행하는 프랑스 화가는 대부분 다비드를 방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비드의 작품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독배를 마시는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인데요. 소크라테스의 몸이 젊은 청년처럼 우람한 몸매를 보이는 것은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주의 화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작품입니다. 이탈리아 원정을 위해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을 묘사한 작품으로서 나폴레옹은 이 작품에 매우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사실 험준한 알프스를 말을 타고 넘을 수는 없는데 나폴레옹의 영웅적인 풍모를 보이기 위해 과장되게 표현한 거죠. 다음은 황제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이라는 작품입니다. 나폴레옹 황제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그린 작품인데요. 1804년 노트르담 성당에서 거행된 황제 나폴레옹 1세와 황후 조세핀의 대관식 장면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작품 내용은 나폴레옹 황제가 자기 스스로 왕관을 쓴 후 황후가 되는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광경으로서 나폴레옹의 권력이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지 교황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당시 황제 대관식 때 교황이 황제에게 관을 씌워주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에는 초상화의 박람회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로마에서 파리까지 찾아온 교황의 내키지 않는 소심한 모습과 함께 뒤쪽에 조금 어둡게 표현된 별실에는
나폴레옹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황제와 다비드와의 친밀한 관계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조세핀이 그림의 중앙에 있어 불경스럽다고 시비를 걸었지만 오히려 나폴레옹은 조세핀을 사랑하는 증표로 여겨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웅장한 화면 배치와 함께 수많은 인물들의 심리까지도 표현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비드가 이 작품을 제작할 때 나폴레옹은 궁금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작업실을 찾아와서 구경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다음 작품은 마라의 암살이라는 작품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마라가 반혁명파 당원에게 자택 욕실에서 암살당한 장면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마라는 욕실에서 일을 하는 버릇이 있었고 욕조에는 간단한 책상이 붙어 있었으며 자객은 그에게 청원서를 건네주었는데 마라가 그 청원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칼로 암살합니다. 다비드는 당시에 발생한 사건들도 그리스 로마 역사에 나오는 여러 일화와 마찬가지로 작품으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는 작품입니다. 루이 16세로부터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 전에 주문을 받아 그린 작품이며 공교롭게도 혁명 후에 다비드는 혁명파의 일원으로서 루이 16세의 처형에 찬성하였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로마가 한창 건국전쟁을 치를 때 전쟁이 길어지자 쌍방에서 세 사람의 대표 전사가 싸워 결판을 내기로 하고 로마 측에서는 호라티우스 일가의 삼형제가 대표로 싸움에 나가게 되고 결국 삼형제 중 한 사람만이 살아남아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출전을 앞두고 용감하게 싸울 것을 아버지 앞에서 맹세하는 삼형제 뒤에 근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삼형제가 전투에 나가는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 형제가 발을 벌려 삼각형의 구도를 만들어 작품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1785년 살롱, 즉 전시회에 출품되어 용감한 삼형제의 모습이 당시 구체제를 타파하려는 혁명의 분위기와 맞물려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다비드는 신고전주의의 창시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삶은 프랑스 혁명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비드는 바로 프랑스 혁명의 풍문화라고 불릴 수 있는 거죠. 그는 급진공화파인 로베스피에르,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나폴레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한편에서는 정치 성향이 짙은 작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프랑스 혁명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신고전주의 이후에도 수많은 미술의 사조가 명멸해 갔습니다. 그러나 다비드가 이룩한 신고전주의의 전통은 지금도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